경매에 손을 댔다가 팔자에도 없는 어머니가 생긴 여자랍니다. 참 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집 없는 고양이 강아지도 아니고 덜컥 노인네를 주워다 모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었구나. 팔자 더럽고 없이 사는 내게 미안해서 보내준 마지막 기회였구나 합니다. 사실 제가 아마 연인 채널에 나온 그 어떤 사연자보다 팔자가 더러울 겁니다. 아주 여자로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췄어요 제가.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 생겼어요. 지난 제 30 다 씻고도 남게 귀히 여기며 만나자마자 제 손부터 덥석 잡는 오빠 가족이 절로 생겼으니 제가 살며 놓친 사람들이 생각날 때 같이 울고 있답니다. 오늘 참 기가 막힌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원래 강원도 출신입니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에 읍내도 아닌 산골 굽이굽이 들어간 강촌에서 아침에 감자 먹고 점심에 감자 먹고 저녁은 그나마도 건너뛰는 그 척박한 강원도에서 눈에 띄게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강원도가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속은 몰라도 사람들도 표현이 투박하고 거칠고 독립심이 강해요. 다들 살림이 어려운 판에 여자 집이 잘 살면 남자 집에서 좋아하기는커녕 수치스러워 하거든요. 원래 강원도는 여자가 시집갈 때 몸만 가는 대신 빡세게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엄마는 민며느리처럼 10대에 결혼했는데 할머니께 맡기도 했대요. 아버지도 자립심이 강하지만 무뚝뚝하기가 말도 못하고요. 강원도 말씨가 무뚝뚝하고 꽁생원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말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래도 척박한 기후에 처자식 벌어먹이는 것을 남자의 의무라 생각하고 그 와중에 벌어먹이는 것에 대한 유세도 좀 있거든요.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대신에 의외로 황소고집에 좀 사분사분한 밀당을 못해서 도회지에 나가서 출세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어찌 보면 순박한 건데 사람 편하게 해주는 순박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잘 참지만 인간관계나 잔정을 잘 내색을 안 합니다. 저도 이런 집구석서 시집이라고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한 곳으로 가서 어머니가 당한 일을 그대로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아들 하나 딸 둘 놓고 그래도 순응하며 살았어요. 그때는 저 사는 강원도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나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18의 시집와 시어머니께 부직갱이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남편은 그러건 말건 멀뚱멀뚱 쳐다만 봤고요. 시집가서 알았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남편은 지능이 좀 떨어졌어요. 바보는 아닌데 정상과 바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가만히 보면 확실히 어딘가 모자란 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서투르고 낯질도 호미질도 씨 뿌리기도 하다못해 감자 심기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제가 얕볼까봐 항상 흰눈을 뜨고 네 남편 얕보지 말아라 잔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먹을 거 생기면 슬그머니 쥐어주기도 하고 부부간에 정은 있었습니다. 저도 촌년이라 욕심도 없고 어차피 친정서 황소처럼 일하던 사람이라 시집와서 호강할 거라 기대도 안 했거든요. 지금은 춘천이니 속초니 관광지로 손꼽을 만큼 멋지지만 저 잘할 때는 도시에서 조금만 밖으로 빠져도 아궁이에 불 떼서 가마솥 밥 지어 먹는 집이 허다했는데 우리 애들 그렇게 눈밭에서 뛰노는 것 보며 저는 그냥저냥 태어난 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수능을 했달까 기대가 없으니 견딜만 했는데 20대 중반 산으로 들로 나물 캐고 약초 캐어 버스 타고 고비고비 30분을 달려서 터미널에 자리 깔고 돈푼 벌면서 내가 이 시대 여자치고 고생 지지리하고 사는구나 서서히 알았네요. 내 또래 여자들이 대학 다니며 청바지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MT니 뭐니 놀러 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TV가 없이 라디오만 들어서 세상이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니 그제야 내가 얼마나 후지고 초라하고 촌스럽게 시골 촌구석, 그것도 산속에서 낙 하나 없이 치열하게 먹고 살라고 바둥대며 살고 있는가 알겠더라고요. 꼭 두더지같이요. 제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해서 그래서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시어머니의 남편이 애들까지 데리고 제 곁을 훌쩍 떠났습니다. 일이 안 되려고 그러나 시어머니가 산 일구다가 느타리 버섯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거 보고 따와서 달달 볶아서 먹었다는데 그 나이까지 산 오르내리고 뒤져가며 산 파먹고 산 사람이라 독버섯이나 식용버섯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눈이 어두웠나 먹어선 안 될 것을 같이 따놓은 모양이에요. 일 마치고 왔을 때 시어머니의 남편의 우리의 둘이서 입에 거품 보글보글 물고 쓰러져 있고 전화도 하다못해 자전거 하나 없이 산 아래 찻길까지 근 40분 걸리는데 이미 차가 끊길 시간이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혹시 몰라 토하라고 김치 국물을 들입다 먹였더니 맛없어 조금 먹고 말았다는 애 하나가 간신히 깨어나고 다들 마당 대굴대굴 구르더니 다음날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4살 막내딸 하나 간신히 건지고 가족이 몰살당하다시피 했는데 다음날 구청에서 소식 듣고 온 보건소장이 독버섯을 먹은 것 같다는데 단지 독버섯만으로는 이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라며 저를 의심을 하였지요. 그러나 넉넉고 딸내미 안고 있는 저를 보더니 전염병은 아니니 다행이고 아마 할매가 눈이 어두워 버섯이며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소장은 전문가도 헷갈리는 게 버섯인데 꼭 무식한 할매 할배들이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사람이 실수가 없었겠냐입니다. 그렇게 보건소장은 버섯 함부로 먹지 말라고 공고내야겠다고 막 성질을 내면서 돌아갔고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애 없고서 산길 내려가서 신장로 따라 무작정 걷다가 전화 있는 슈퍼에서 친정에 간신히 연락을 했답니다. 우리 친정에도 전화가 없어서 걸어서 10분 거리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 아줌마한테 사정을 말하니 다음날 친정 오빠가 와서 삽질해서 무덤 만들어 두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해주고 갔습니다. 그 보건소장이 병원 가서 사망진단서 받아야 한다길래 제가 뚫레뚫레하니 서류 하나 주는데 그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염병 신고받고 와서 전염병은 아니고 독버섯 내지 독초 먹은 것이다 소견서하고 넣으니 해주더랍니다. 오빠는 그렇게 염이고 초상이고 없이 가족 넷을 한꺼번에 보낸 저에게 위로 한마디 없었지만 그 마당에 위로고 뭐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제가 넋이 나가서 무의미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내 끌어안고 남은 쌀 축내다가 옷 몇 개 덜렁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가 제 나이 24, 다른 여자들이 사회에 내디딜 나이에 볼장 다 보고 과부에 애 셋 중에 둘 보낸 팔자 더러운 촌년이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서울역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주방 아줌마 구한다는 전단지 중에 제일 무뚝뚝하고 말 아끼는 곳을 찾아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던 곳은 숙식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식당 문 닫고 그 손님 받던 방을 제공하는 거라 불편은 해도 제게는 집세 걱정 없어서 좋겠다 싶었거든요. 처음 저를 보고 여러모로 못마땅하게 위아래로 흘겨보던 식당 주인 할머니는 등에 업힌 딸이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 차마 쫓아내질 못하고 식당으로 들이고 일단 하는 것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툴툴거리면서도 인정이 있으셔서 우리 모녀를 챙겨주시는데 요기는 했냐 물으시고는 아직이라는 말에 시간이 몇인데 밥도 안 먹었냐고 화를 버럭 내시고는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때 고향서 먹던 것처럼 구수한 비지찌개 맛을 본 저는 곧 죽어도 이 식당서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사정을 고하는데 18살의 시집가 지질이 고생하다 결국 가족 넷 한꺼번에 잃고 올라왔다고 하니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어째 인생이 그런데. 그래 등에 엎여 있는 것은 맛이 없어서 조금 먹은 덕에 살았구만. 하긴 입이 앵두처럼 작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겠네.
이제 보니 저승문 앞에서 뒷걸음질 쳐서 나온 귀한 목숨이었구만. 어쩐지 내가 어린 거 모르게 쫓아내야지 하고 서두르는데 알고 눈을 팍 떠서 어쩔 수 없이 들인 거거든. 알았나 보네, 속마음을. 봤지? 여기가 요 모양이야. 나도 여기서 먹고 자고 가진 거 이것뿐인데 괜찮으면 여서 일해도 돼. 사정 알고 도저히 못 쫓겠구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저 일 잘해요. 저 4살 때부터 쌀 씻고 나물 다듬고 일했거든요.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 아이고, 내 팔자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자네도 참 못지않네. 4살 때부터 했으면 말 안 해도 알겠구먼. 근데 이름이 뭐야? 내 자네라고 부르기도 뭐하잖여. 저 영순이에요. 김영순. 딸내미는 희숙이고요. 이희숙이. 그려. 영순이의 희숙이. 알겠어. 나는 최봉자요. 새 여자 맘 맞춰 잘 이끌어 보더라고. 여기가 그래도 꼴에 비해 돈 벌려. 내가 목표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월급을 많이는 못 주지만 차차 월급도 올려주고 나중에는 가게도 물려줄 테니까 어문대 신경 쓰지 말고 장사나 해보자고. 한 10년 내립하다 보면 영순이 보고 오는 손님도 생길 거고 그쯤이면 나도 아파서 뒤질 테니 자연스럽게 가게 가질 수 있지 않겠어?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모셔야죠. 어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가게를 받을 생각을 해요. 저는 그저 저하고 우리 희숙이 받아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친정에 가봐야 혹취급이나 받지 먹고 살 건덕지도 없고 남편도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라 빚없는 것만도 다행인 처지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래도 양반집 규수라 가난해도 손끝이 매웠거든요. 밑에서 혼나가면서 쓸고 닦고 해서 이젠 행주질이 버릇이 돼서요. 말 안 나오게 깔끔하게 할게요, 할머니. 그려. 에고, 그래도 영순이 너는 나보다 낫다잉. 나는 아직도 처녀인데. 이 와중에도 자식은 있자녀. 나는 가난한 집서 어릴 적부터 저 오빠한테 시집가야지 한 오빠가 있었거든. 서로 엄청 좋아했었어. 내가 지금은 이 모양으로 폭삭 늙었어도 어려서 이쁘단 소리 많이 듣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베가 어디서 미친 노인네 하나를 알게 됐는데 이놈이 내내 어울리다 우리 집에 와서 나보고는 딱 좋다고. 지 다리 절름발이 마음먹은 조카하고 나하고 엮어주면 고래등 같은 집 한 채 주겠다고 꼬시더라고. 내가 그때 18이었는데 40 남편이 웬 말이고 절름발이가 웬 말이냐. 우리 어매는 기함을 하는데 다음날 우리를 끌고 그 집을 보여주는데 정말 사랑채에 안채까지 있는 양반집인 거야. 그 조카 본가라는데 부모 형제 다 가고 자기가 거두고 있는데 저렇게 늙어 죽게 할 순 없잖냐고. 우리 친정은 이 집 가지고 딸은 내 조카다오 하니 우리 어매가 눈빛이 달라져. 참 사람이 그래 무서워. 가난 속에서 염치고 모성애고 없는 거지. 우리 집서는 오빠네 집에 이렇게 됐다 사정 말하고 쌀 한 선 보냈다는데 그 집서 오빠한테 일이 이렇게 됐으니 포기를 했다는데 결국에 나하고 좋아 지낸 오빠가 분에 못 이겨 양재물 마셨어. 내가 그 소식 듣고 나도 따라갈라다 무서워서 그냥 빈몸으로 기차에 몸 숨어 타고 내리니 서울이더라고. 그렇게 50년을 이 골목서 굴렀어. 아마 나는 죽어도 이 골목서 죽겠지. 영순이 너는 그래도 나보다는 나으니까 돈보다도 사람답게 살아. 어차피 희숙이 때문에라도 밖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지만 돈도 나면서 내가 발 묶으면 나중엔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게 돼. 그렇게 가난에 떠밀려 팔자 드센 우리 세 여자는 모녀지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희숙이 커가면서 저 대신 운동회니 소풍에 최봉자 할머니를 보내면서 슬슬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드리곤 했는데 양볼이 붉어져서 애들 틈에 끼어서 곧잘 따라다니시곤 했지요. 할머니가 우리 시골서 먹던 것처럼 투박하고 멋없는 비지찌개를 잘하신다면 저는 또 강원도 촌년답게 메밀전병과 수수부꾸미를 전문으로 했어요. 메밀반죽을 얇게 붙여낸 전병에 돼지고기나 오징어, 김치를 넣는데 메밀반죽이 워낙 잘 찢어져서 조심해서 붙이고 마는 게 관건인데 저야 눈 감고 하고요. 찰수수로 만든 반죽을 기름에 지지다가 위에 팥소 넣고 반으로 접어서 구워낸 수수부꾸미까지 같이 하면서 반주로 소주 곁들이며 비지찌개 먹는 남자 손님으로 버글대던 가게에 아줌마들이 줄줄이 줄지어서 사가는 집으로 전천후가 되었지요. 사실 제가 월급을
얼마 받냐는 어느 시점부터 중요한 문제가 안 됐습니다. 딱 우리 희숙이한테 들어가는 돈만 있으면 됐는데 그건 할머니가 내주셨거든요. 이외에 저 역시 받은 월급을 쓸 시간도 거리도 없어 제법 모았는데 그렇게 희숙이 중3들 무렵에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져 가게 일은 못하시고 그저 오는 손님 반겨주시다가 고3 때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언제 돌아가셨을지도 모를 친정 부모 보낸 것처럼 서럽게 울고 불고 남편의 네 새끼 둘 보낼 적에도 못해준 초상을 치렀답니다. 제겐 어머니이자 아버지 같은 분으로 최봉자 당신은 팔자 더럽다 하셨지만 가실 때만큼은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내드리려고 모든 것을 최고로 하여 정성 들여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희숙이는 뭐 세상 이란 듯이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눈물을 쭉쭉 짜댔는데 실은 우리 시어머니보다 더 희숙이 아끼고 물고 빨고 하신 분이라 그럴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그 시절에 이분이 평생 모은 근 10억 되는 돈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스스로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면서도 돈 벌었지만 막상 쓸 곳도 없고 재미도 모르고 살던 양반이 주구장창 모으기만 한 겁니다. 그렇게 목돈이 생기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가난은 탈출했으니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물론 할머니께 물려받은 가게는 여전히 손님으로 북적이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당시 우리 식당은 10년 전처럼 손바닥만한 메밀 전병이나 수수부꾸미 한 개에 1,000원이었습니다. 수수값이 비싼 편인데 국산은 엄두 못 내고 중국산 쓰는 대신 가격을 올려받지 않고 나름 서비스 차원에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 우리 희숙이 대학 보내면서 저도 식당에서 말고 돈으로 돈 버는 법을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주식이니 뭐니 허황된 그런 것에는 엄두도 못 내고 식당 운영하며 천천히 알아보던 중에 사업 망해서 종종 경매 붙여진 좋은 집을 운 좋으면 반가격에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게 돈 있다고 덤벼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인 게 보통 은행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제시하는 공시지가도 믿거나 말거나고요. 일단 등기부 등본 다 떼보고 세입자나 다른 근저당이나 담보권이 있나 내가 알아봐야지. 자칫하면 집에 딸려있는 빚까지 제가 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매물 위치도 직접 찾아가 봐야 하고요. 지도 보고 지레 짐작으로 구입했다간 바로 옆에 목재소 있어서 도저히 살림집으로 불갈 정도인 곳도 있고요. 어느 집은 밤마다 집 앞에 포장마차 세워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근 1년 공부를 하고 1년의 집 한 채 목표로 경매 붙여진 집을 사모으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느 해는 마땅한 물건이 없어 발품만 팔고 말 때도 있었지만 배우는 입장이니 공부하는 셈 치고 기쁘게 뛰어다니며 경험으로 삼았죠. 그 산골에서 흙으로 벽돌 만들어 살던 촌년이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